네, 안녕하세요. 최지연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성면접 기초편의 두 번째 시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인성면접에서 정의와 질문 유형을 배웠다면 이번에는 질문의 의도와 그리고 그 답변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면접 질문의 이해와 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질문 의도 파악하기 들어갈 텐데요. 취준생분들을 만날 기회가 참 많습니다. 면접을 보고 오면 하소연을 하는데 이런 질문 도대체 왜 하는 걸까요? 라고 많이 물어봅니다. 네, 이 질문 도대체 왜 하는 걸까요? 이런 거 저한테 왜 물어보죠? 주말에 뭐 하는지, 스트레스 해소 방법 왜 물어보죠? 왜 가도 되는지 물어보죠?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는데요. 이유가 다 숨어 있다는 거죠. 네. 한 조사를 해봤는데 면접관들을 대상으로 가장 싫어하는 유형의 지원자 1위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동문서답을 하는 지원자가 가장 싫습니다. 네, 동문서답. 내가 A라는 것을 요구하고 질문을 했는데 B라는 답을 했을 때 참 답답하죠. 네, 면접에서는 그 질문 하나하나에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에 맞는 듣고 싶어하는 그런 대답을 잘 선택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네, 직장인들, 사회 초년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능력 1위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의사소통 능력, 직장 생활에 합격을 한, 취업에 합격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회 초년생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의사소통 능력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또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직장 내에서 의사소통이 어렵다, 힘들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무려 92%가 넘는다고 합니다. 네, 의사소통 능력 참 쉽지 않네요. 네, 우리가 대학생 핵심 역량 평가, 그리고 NCS 직업 기초 능력에서도 우리가 평가하는 항목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꼽는 것이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하고 또 어렵고 또 첫 번째로 꼽히는 의사소통 능력. 네,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면접에서 참 어려운데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받아요. 합격하는 지원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합격합니다. 네. 실제로 이제 그 면접을 보면서 다른 조가 투입되거나 아니면 그 뒤에 지원자가 들어오기 전에 잠깐의 그런 점수를 평가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주어지죠. 혹은 면접을 다 정리하고 나서 이제 물어봅니다. 좀 잘 본 지원자가 있다 그러면 저는 말이 잘 통하는데요. 저는 참 대화가 즐거웠어요. 라고 우리끼리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혹은 좀 합격하지 못하는 그런 낮은 점수의 지원자들과의 어떤 면접 이후에는 저만 잘 이해를 못한 걸까요? 왜 저는 말이 잘 안 통했다고 생각이 들죠? 라고 저희끼리 그냥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네, 정답은 바로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네, 지원자들이 이제 임원 면접 그리고 인성 면접을 주로 볼 때 어려워하는 것이 그런 어른들과의 어떤 대화 방식이 어렵기도 하지만 그 임원분들은 정말 인자하신 미소로 지원자를 보면서 가벼운 질문들을 툭툭 던집니다. 뭐 처음부터 막 이렇게 얘기하시지는 않으시고 뭐 오시는데 불편한 건 없었어요? 라고 시작을 하시면서 가볍게 뭐 평소에는 어떤 걸 하시나요? 라고 하면서 가벼운 질문들을 많이 하죠. 하지만 그런 가벼운 질문들 속에서 지원자를 모두 평가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지원자가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떨어졌구나 싶은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분위기가 쌓여지거나 반응이 좀 안 좋은 경우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채용 전형에 보면요. 좀 공정한 채용 평가를 위해서 외부의 전문가들을 초빙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 또래가 30대에서 40대의 컨설턴트 분들이 이제 참여해서 같이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외로 좀 젊은 분들이 있다 놀라는 그런 지원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직무나 또는 전공 질문과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하지 않지만 가벼운 이런 인성 질문들로 주로 구성을 하면서 그 사람을 면밀히 살펴보려고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제가 5가지 크게 유형별로 질문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씩만 골라서 어떤 의도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답변을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했던 그 유형의 분류가 자아인식 능력 부분입니다. 네, 그 중에서 어려워하는 질문이죠. 지원자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이걸 왜 어려워하는지 저는 솔직히 잘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면접에서 자기에 대한 질문인데 어려운 어떤 회사나 상황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닌데 왜 지원자가 본인의 단점을 잘 제대로 얘기를 못할까? 그런데 그 지원자들은 나를 돋보이기 위해서 장점과 역량을 위주로 많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단점이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훅 들어오는 그런 무언가 때문에 당황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왜 단점을 물어봅니까? 의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면접관들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이런 질문 유형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가 본인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대답하기가 어려운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좀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 단점 수준이겠죠. 이 단점에 가지고 있는 이 수준 자체가 이 사람이 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좀 치명적인 단점이 있거나 혹은 팀 생활, 조직 생활을 하는데 팀워크를 방해하는 수준의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다면 채용하기 곤란하겠죠. 그래서 그런 수준을 좀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단점이라고 인식을 했다면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내가 개선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 가지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변 방향을 할 때에는 이런 의도를 파악하고 답변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답변을 구성하시면 좋겠냐. 자, 내가 지원한 직무에서 수행하는데 성과를 내는데 방해 요인이 되지 않는 그런 단점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팀원들과 같이 팀워크를 하는데 수행하는데 방해 요인이 아닌 그런 단점일 것. 게다가 또 이런 내가 앞서서 준비한 장점의 내용과 일치되는 그런 단점이 아닐 것. 네, 그 중에서 한 가지만 골라서 말씀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즉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라는 사례를 말씀하시는 거를 피해야 된다는 거죠. 자, 모든 사람은 동전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성격에서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장점이라고 보인다면 그건 또 어떤 부분에서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완벽한 성향이기 때문에 일 처리를 좀 꼼꼼하게 여러 번 하는 편입니다. 그것을 장점으로 얘기를 한 지원자가 반대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소요하고 지체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단점일까요? 장점일까요? 네, 굉장히 모호한 그런 답변이죠. 그래서 내가 준비한 장점과 단점이 일치되는 그런 성격을 하나를 가지고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단점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아니면 직무의 성과를 내는데 방해가 되는 요인이 되면 안 되겠죠. 내가 회계 직무에서 조금 꼼꼼하게 해야 되는 그런 조금 더 꼼꼼함을 요하는 직무에서 저의 단점은 덜렁대는 것입니다. 와 같은 치명적인 단점을 오픈하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나의 직무 성과와 팀워크를 방해하는 그런 단점이 아닌 것으로 장점과 동일한 내용이 아닌 것으로 한 가지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와 더불어서 내가 이 단점이라는 걸 인식을 했다면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방법을 하고 있는지를 덧붙여서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의 이런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자기 합리화예요.
내가 단점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거는 부족한 게 당연한데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변화를 시도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장점이 아닌 걸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장점으로 승화한다. 아니면 그냥 나는 좋은 점이 있다고 믿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는 그런 유형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면접관들이 참 싫어하는 유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 개선되었냐고 물어봤을 때 지금은 완벽하게 개선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건 더 이상 단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유형에서 답변을 하시면 곤란하겠죠. 네, 단점은 지금 완벽하다면 다른 단점을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답변 방향을 잡으실 때에는 이와 같이 업무나 직원들과의 어떤 그런 교류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단점으로 그리고 개선하는 방법까지 덧붙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자기 관리 능력 유형 중에서 하나 꼽아봤는데요. 최근에 살면서 혹은 최근에 실패 경험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이 질문을 받으면 난감해해요. 지원자들이 저 경험이 없는데요 라고 갑자기 이제 털썩 주저앉게 됩니다. 자, 고졸 전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0대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또 대졸 전형 같은 경우에는 20대를 이제 뽑게 되는데 보통 대부분 10대에서 20대가 살면서 큰 실패 경험이 있을까요? 자, 질문을 잘 보시면 여기에 큰 실패냐라는 것은 없어요. 그냥 실패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살면서 막 굉장히 힘들거나 실패한 경험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없는데 이거 어떻게 얘기해요? 라고 많이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 답을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실패라는 것을 정의를 하지 않은 거죠. 자, 실패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볼게요. 자, 실패라는 것은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이 실패입니다. 뜻대로 내가 예상한 것처럼 그게 되지 않고 준비한 것처럼 되지 않았을 때 실패를 했다라고 정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패에 대한 어떤 경험과 어떤 이유, 이런 사례들을 찾는 것이 쉽겠죠. 면접관이 이런 질문을 하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일단 그 사람이 얼마나 망했는지를 뭐 궁금하진 않겠죠. 그 사람이 겪었던 그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또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이런 대처 능력, 그리고 변화를 시도하려고 능동적으로 하는 그런 태도를 보기 위한 그런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답변을 정리하실 때에는 계획대로 내가 되지 않았던 그런 최근 경험이라고 하면 이제 지원자들 좀 궁금하실 텐데 기업에서 3년 이내의 경험 혹은 5년 이내의 경험 안에서 답을 하세요라고 이제 제시어를 주기도 해요. 그래서 남성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그 군대를 갔다 오기 때문에 5년 이내에서 찾아서 답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또 기피하는 또 군대 경험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경험을 사례로 또 이것을 극복한 방법과 그것을 통해서 배운 점은 무엇인지를 덧붙여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패를 했냐 안 했냐가 궁금한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이 지원자가 얼마나 그 상황을 잘 극복하고 대처할 수 있는 내성이 생겼는지 능동적으로 하는 사람인지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극복하지 못한 실패는 말씀하시면 감점의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아직도 마음이 아픈 어떤 사건을 얘기한다든지 해결되지 않은 그런 사건을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내가 그것을 노력했던 부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을 사례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조직 적응력. 조직 적응력 안에서 우리가 유형을 좀 하나 꼽아볼 건데요. 그 중에서 주변 사람들은 지원자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 질문도 좀 난감해 하더라고요. 왜 이거 저한테 물어보죠? 이거는 뭐 때문에 물어볼까요? 저는 어떻게 대답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모의 면접을 제가 진행을 해보면서도 계속 이제 이런 질문들은 던지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 가지만 한다면 이 질문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내가 장점을 많이 어필할 수 있는 기회의 질문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의도는 지원자의 성향을 파악하려고 하는 게 우선이겠고요. 그리고 대인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그런 질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 지원자가 본인을 소개했는데 그것과 정말 실제로 그럴 것 같지 않다라고 할 때 이런 질문을 더 던져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계속 따뜻하다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보기엔 되게 차가운 인상이에요. 이건 속으로만 생각하죠. 그리고 나서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본인을 판단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계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때가 있어요. 그렇게 저는 성향을 다시 한번 검증하는 질문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주변 사람들로의 평가는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이것은 그룹을 다양화해서 본인이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들을 잘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가까운 친구들이 저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고 하나만 얘기하면 그 사람의 장점은 하나밖에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 같은 경우에는 평가 그룹을 다양화해서 예를 들어서 지도 교수님이나 혹은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사장님이나 인턴을 했을 때 상사분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가족 또는 뭐 부모님께서는 평소 저에게 저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혹은 친구들이나 후배들은 저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라는 다양한 그룹의 평가, 긍정적인 피드백을 활용을 해서 나의 장점을 마음껏 어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했을 때 기억에 남는 지원자가 뭐가 있냐면 인턴을 해서 상사분이 뭐라고 평가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덜렁대지 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면 굉장히 감점이 되고 좋지 않은 그런 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답변은 안 하시는 게 좋겠죠. 칭찬받을 만한 그런 내용들로 구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준비도 평가의 유형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최근 관심 있는 사회 이슈는 무엇입니까? 이거 많이 물어보죠. 그런데 이 의도를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면접관이 이런 의도를 물어보는 것은 어떤 의도냐? 자, 관심 분야를 알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자는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이런 회사와 직무에 어떤 그런 열정이 있는지 관련된 이슈를 얘기를 하는지 이런 거를 기대하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또 사회인으로서 기본 상식을 가지고 있는지와 관련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 사건 사고, 그쵸? 뭐 화재, 뭐 미투, 정치인, 뭐 이런 살인 사건, 데이트 폭력 이런 그런 민감한 소재, 사건 사고 이런 종류의 이슈는 얘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람이 지원자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이 준비를 했는지, 회사와 이 직무에 대해서 직무를 했는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의도를 잘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고르시려면 해당 산업 또는 이 사업의 내용, 새로운 이번에 출시한 기술이라든지 제품이라든지 또는 이런 서비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내가 관심 있게 읽었다. 혹은 출시됐다는 소식을 나는 듣게 되었다. 이런 관련 이슈들을 선택하거나 직무와 또는 회사의 입장과 연결해서 얘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원한 직무가 소재와 관련된 신소재 쪽 연구개발 쪽이라서 만약에 화재 사건을 언급하면서 요즘에 화재 사건이 많은데 내가 이런 소재를 개발하고 싶습니다. 와 같은 내용으로 얘기를 한다면 사건, 사고를 얘기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직무와 상관없는 그런 사건, 사고와 민감한 어떤 사회, 연예 뉴스, 문화 뉴스 이런 것들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는 적극성과 관련된 유형에서 질문을 하나 꼽겠습니다. 지원자는 리더입니까? 팔로워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참 내가 어떤 성향이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 많이 고민을 하는데요. 일단 기업에서는 리더형 인재를 원합니다. 물론 조직은 팔로워도 있어야 되고 리더도 있어야지 되는데 리더만 있으면 또 안 돌아가죠. 그런데 또 팔로워만 있어도 안 돌아가죠. 자, 나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일단 기업에서 의도하는 것은 이런 거죠. 지원자의 성향을 좀 파악하고 싶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사람인가를 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답변을 준비를 하실 때에는 이 리더십을 발휘했던 경험, 나의 과거의 경험을 비춰봤을 때 리더십을 발휘했던 경험을 하나 들어주시면 좋고요. 또는 내가 리더의 어떤 직책을 맡은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리더를 내가 적극적으로 솔선수범해서 그 자리를 같이 보좌했다 혹은 적극적으로 나는 했다. 주어진 업무만 하지 않았다라는 걸 좀 강조해 주셔야 되고요. 직책이 따로 없지만 나는 뭐 2인자와 같은 그런 임무를 맡았었다와 같이 좀 적극적인 인재라는 것을 어필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답변 구성 전략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답변 구성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많이 또 고민하시는데요. 질문을 한번 드려봤어요. 자, 이건 조사를 한 건데 면접관이 선호하는 답변 유형은 무엇인가요? 했을 때 1위로 답변했던 유형이 논리 제시형 답변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논리 제시형 답변. 인성 면접에서 토론 면접도 아니고 PT 면접도 아닌데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참 어렵습니다. 네, 가벼운 질문이지만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고요. 자, 어쨌든 이 면접관들은 논리를 바탕으로 얘기할 수 있는 질문들을 던지는 것도 좋아하고요. 이런 지원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또 다시 물어보죠. 인성 질문은 가벼운 질문들로 주로 구성이 되는데 논리적으로 말하는 게 가능합니까? 네, 이유와 근거를 제시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벼운 그런 주제라도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답변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논리적으로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레오 화법을 사용해서 말을 하면 되는데요. 첫 글자를 따서 오레오라고 하고요. 이 순서대로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처음에 의견과 생각을 말을 하는 겁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은 네, 맞습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네, 이유를 같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분에서는 예시 또는 사례를 경험을 들어서 그런 근거를 제시해주는 방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O에서는 다시 한번 의견을 한번 강조해 줌으로써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할 수 있습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볼게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지방 근무지로 발령이 날 수도 있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자, 그럼 보통의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네, 저는 적응력이 뛰어나서 괜찮습니다. 주장과 이유까지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오레오 화법을 쓰면 이렇게 되겠죠. 네, 괜찮습니다. 저는 독립심과 적응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4년간의 대학생활 동안 저는 혼자 자취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어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방법이죠. 이 오레오 화법 같은 경우에는 꼭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토론, 토의 면접, 그리고 PT 면접, 그리고 설득이나 그런 세일즈나 그리고 이런 의견을 얘기할 때 논리적으로 답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오레오 화법을 활용하시면 유용하게 하실 수 있고요. 상대방의 설득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화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직은 팀에 기여하는 호감형 인재를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성 면접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전형 중에서 인성 질문과 관련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호감 있는 인재, 호감형 인재로 보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3가지를 주목해 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인상입니다. 네, 긍정적인 이런 모습과 마인드, 그리고 표정, 밝은 표정과 아이 컨택, 미소,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인상, 좋은 인상을 보여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의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조직 생활에서 내가 대학 생활에서는 정말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여기 조직 생활에서는 들어오면 말단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어른들을 대하는 태도, 그런 매너, 인사,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자신감입니다. 네, 보여주는 어떤 자세와 어떤 이런 모습들,
목소리, 네, 정확한 발음과 또 안정된 음역대를 사용해서 목소리를 보여주신다면 자신감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 예의, 자신감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직은 팀에 기여하는 호감형 인재를 선호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각 개인이 능력이 뛰어난 개인들이 모이는 것보다는 서로 참여를 하고 협업에 능하고 팀워크를 발휘해서 조직의 성과를 내는 그런 인재를 선호합니다. 그런 인재는 나보다는 조직을 먼저 생각하고 동료와의 협업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겠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호감형 인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눈 이런 세 가지 측면을 모두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이 세 가지 측면을 갖춘 사람을 우리가 쉽게 말해서 호감형 인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일단 뭐 밝은 표정도 좋지만 어떤 그 눈빛에서 오는 그런 진중함과 그리고 집중력, 그리고 들어주는 태도, 그리고 건강한 모습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그 전날에 밤을 새거나 혹은 어떤 모임에서 술자리를 갖거나 그렇게 해서 건강하지 못한 얼굴을 보여주는 것도 감점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면접이라고 해서 밤을 새신다면 또 건강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컨디션 관리를 좀 조절을 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또 어휘 부분인데요. 제가 어휘는 예의 부분에 좀 넣어놨습니다. 어휘는 우리가 신조어를 많이 쓰거나 혹은 아르바이트를 알바로 줄여서 얘기를 하거나 혹은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내용을 얘기할 때 자격증을 뭐 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기업에서 요구하는 기업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 기업의 언어로 맞춰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면접 질문의 의도와 그리고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자신감이 생기셨나요? 네, 면접관의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답변을 잘 구성하는 방법, 그리고 면접관이 원하는 논리적으로 말하는 답변 방법, 오레오 화법까지 함께 했습니다. 네, 더운 여름 지치시지 마시고요. 방송 보시고 도움 받으시고 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